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말에는 정말로 강한 힘이 있다고 하죠. 우리가 건네는 한마디의 말은 누군가가 미래의 희망을 보게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삶의 위욕을 한순간에 꺾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을 창조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생명의 모든 가능성을 꺼뜨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로 말의 힘은 거대하고 측량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말이라는 무기를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맺고 말의 부정적인 영향은 억제하고 긍정적인 효과들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답을 얻어볼 수 있는 책, 황시투한 작가님의 대화력의 비밀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랜 기간 심리학 멘토로 활동해 오신 저자는 사람의 심리를 기본으로 한 대화의 기술을 찾아냈는데요. 관점이 다른 사람을 나의 편으로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내면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언어의 기술을 대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 말의 표현만 살짝 바꿈으로써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을 순식간에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의 표현을 살짝 바꾸기 시작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으면서 대화를 더 하고 싶어 할 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맥이 넓어질 겁니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자기 개발의 기회도 늘어날 거고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오늘의 책에서 제안해주는 말의 기술들, 총 5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건데요. 이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익혀서 습관화를 해본다면 우리의 말하는 방식이 바뀌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내면 세계가 긍정적으로 달라지면서 우리의 외면 세계까지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감과 지지를 끌어내는 대화의 법칙. 잠재의식에 스며드는 한마디의 주문. 먼저 2가지 짧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19년 미국의 작은 농장에 사는 17살 소년이 갑자기 전신마비가 되면서 말하고 눈동자를 굴리는 것 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엄마는 용하다는 의사 3명을 불러서 소년을 진찰하게 했지만 세 의사는 모두 똑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드님은 곧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어도 정신만은 맑게 깨어있던 소년은 의사의 잔인한 진단에 마음 아파하는 엄마를 보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 의사의 단언이 절대로 현실이 되지 않게 할 거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소년의 엄마는 또다시 의사를 불렀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소년을 보고 의사는 무척 놀랐는데요. 그는 진료를 마친 후에 다시 한번 가슴 아픈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목숨은 유지할 수 있어도 다시 걷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소년은 또 한 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의사의 단언이 현실이 되지 않게 할 거야.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몇 년 후에 소년은 다시 일어나서 걸었고 80살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유명한 심리치료사인 밀턴 에릭슨입니다. 그는 위료 최면, 비지시적 최면의 창시자로
현대 최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요. 어릴 적의 이 경험을 통해서 그는 언어 속에는 사람의 잠재력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고 신체의 질병은 물론이고 심리적인 문제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며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훗날 그는 말 한마디로 한 외로운 노부인의 인생을 바꾸었는데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말 한마디로 우울증에서 벗어난 노부인. 에릭슨이 미국 중남부 어느 작은 마을에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마을에는 에릭슨의 제자가 살고 있었는데 에릭슨이 온다는 얘기를 들은 제자는 그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제 고모를 좀 도와주세요. 고모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큰 집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어요. 생활 방식을 바꿔보라고 여러 차례 권했지만 고집이 너무 강해서 제 얘기를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선생님께서 와서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에릭슨은 시간을 내어서 그 노부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데리고 간 큰 집에는 듣던 대로 얼굴에 생기가 없고 근심이 가득한 노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릭슨은 노부인에게 집을 둘러봐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노부인은 방 하나하나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에릭슨은 정말로 그 집을 구경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부인의 생기 없는 생활 환경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방 한 칸의 창턱에서 유일하게 활력을 가진 제비꽃 화분 몇 개를 발견했는데요. 에릭슨은 감탄하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이군요. 이 말을 들은 노부인은 약간 감동한 듯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너무 할 일이 없어서 조금 심어봤어요. 얼마 전에 꽃을 피웠더라고요. 노부인의 말에 에릭슨이 건넨 다음의 한마디는 노부인의 미래를 바꾸었습니다. 부인의 이웃 혹은 친구들이 그들 인생의 특별한 날, 예를 들어서 결혼식, 출산 또는 생일날에 이런 아름다운 꽃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에릭슨은 이 말을 남긴 뒤에 유유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후에 노부인은 제비꽃을 대량으로 심기 시작했고 이웃들의 특별한 날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날이 오면 가장 아름다운 꽃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녀를 제비꽃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의 지방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크게 나게 되었습니다. 제비꽃 여왕 영원히 잠들다. 그녀의 장례에는 수천 명이 참석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노부인의 말년은 분명히 행복으로 가득했겠죠. 에릭슨이 찾아낸 최면의 힘. 위의 사례에서 우리는 최면의 위력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든 타인이든 때로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통 최면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이성을 잃게 한 후에 상대를 조종하는 영화 속의 장면을 떠올리며 두려워하고 멀리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최면에 대한 오해입니다. 최면이라는 말과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는 트랜스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몰두하다가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치거나 재미있는 영화를 볼 때에는 금세 2시간이 지나가 버린다거나 옆에 누가 오는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처럼 무언가에 몰입해서 주변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트랜스는 일종의 최면 상태이며 이런 상태의 명확한 특징은
주의력이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난다면 당신은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여자와 접촉한 건 아닌지, 바람을 피운 건 아닌지, 심지어는 최근 남편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될 텐데요. 즉, 우리의 뇌가 모든 정보들을 보충해서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만듭니다. 불확실한 일에 대해서 뇌는 항상 확실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완성된 일에 대해서도 그것을 완성하려는 충동을 보이게 되는데요. 뇌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공백을 만들어서 우리의 뇌가 상상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면입니다. 에릭슨이 노부인을 우울감에서 끌어낼 때 했던 말이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부인의 이웃 혹은 친구들이 그들 인생의 특별한 날, 예를 들어서 결혼식, 출산 또는 생일날에 이런 아름다운 꽃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말은 미래에 비어있는 한 장면을 만들어서 노부인이 직접 행동으로 채우게 했습니다. 그렇게 노부인은 에릭슨이 설정한 범위의 행동을 따라 아주 쉽게 우울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최면에는 전통적인 최면과 에릭슨 최면 두 종류가 있는데요. 둘 다 치료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전통적인 최면은 일반적으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추를 바라보면서 진행하는 반면 에릭슨 최면은 별 의미 없는 말 한마디를 던져서 알게 모르게 자신 혹은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인생까지도 바꿉니다. 에릭슨 최면을 개발한 밀턴 에릭슨은 최면에 대해서 이러한 해석을 남겼습니다. 최면은 내담자가 의식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트랜스 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비지시적으로 자연스럽게 트랜스 되는 것이다. 좀 추상적인 말이긴 하죠. 간단히 말해서 의식보다 잠재의식이 더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미래는 잠재의식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 주인은 우리의 깨어있는 의식이 아닌 내면에 숨겨져 있는 잠재의식입니다. 그리고 최면은 바로 이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입니다. 의식이라는 방어벽을 넘어 곧장 잠재의식의 명령을 내려서 더욱 맑은 정신으로 살게 합니다. 이처럼 최면은 당사자가 무의식 상태일 때 설정된 틀 속에서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널리고 널렸는데요. 청소할래? 아니면 숙제할래? 지금 바로 보고서 제출하시겠어요? 아니면 퇴근하기 전에 하시겠어요? 여기에도 최면 기술이 쓰였습니다. 상대방에게 하나의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 채우게 만들고 자유롭게 자신이 결정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언뜻 봐서는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 말하는 사람이 설정한 범위가 있는데요. 더 신기한 것은 당사자의 의식은 이 범위를 잘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암시가 당사자의 의식을 넘어서 곧장 잠재의식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최면에 관해서 배워볼게요. 최면어법은 총 18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중 첫 번째가 추측법인데요. 점술사들이 당신에게 일어난 몇 가지의 일을 안다고 할 때, 심지어 매우 정확하게 말할 때 매우 놀랍지 않은가요? 어떻게 한 것일까요? 이 방법은 더 큰 범위에 대해서 말하고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언어의 기술입니다. 점술사가 그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쓰는 단어가 포함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인데요. 나는 무엇을 안다라는 말에 범위가 충분히 넓은 상위 분류 단어만 집어넣으면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용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네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것을 안다. 나는 너에게 간절한 꿈이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네가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것이라는 걸 안다. 나는 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안다. 나는 네가 점점 더 나아지리라는 것을 안다. 내가 나는 네가 더 나은 삶을 위해 뭔가 준비한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의 뇌는 상상을 펼쳐서 그 공백을 메꾸려고 합니다. 이때 상대방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맞아. 내가 이사 가려고 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앞서 말한 더 나은 삶은 이사의 상위 분류입니다. 나는 무엇을 알아 라는 말은 상대에게 그 범위 내에서 상상을 펼치게 하는 암시를 주게 됩니다. 같은 원리로 내가 누군가에게 당신에게는 현재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의 꿈이 있지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놀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업할 계획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알고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저 커다란 틀을 제시했을 뿐이고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단어로 그 틀을 채우게 했을 뿐입니다. 나는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는 안다라는 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남긴 공백을 채우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의 마음을 읽은 듯이 예측하는 추측법입니다. 이러한 최면 언어 아래에서 상대방은 아주 쉽게 우리가 설정한 긍정적인 틀을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추측법을 배웠다면 아이에게 숙제하라고 독촉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우리가 직접적인 명령으로 어서 가서 숙제해 라고 말한다면 아이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일은 안심하고 받아들이는 반면 남이 내린 명령에는 반항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심리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숙제를 하라고 명령하면 아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반항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이따 할게요. 또는 지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말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말해본다면 어떨까요? 엄마는 네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아. 맞지? 이 추측성 최면 언어는 듣기에는 뻔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이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맞아요, 엄마, 아빠. 저는 저만의 숙제 방식이 있어요. 지금은 가서 숙제하고 다 한 뒤에 나가서 놀려고요. 이처럼 효과는 빠르게 나타납니다. 사람의 잠재의식은 부정어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에게 빨간 사과를 떠올리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그의 머릿속에는 즉각적으로 빨간 사과가 떠오르는 식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추측법과 부정어를 합쳐서 사용하면 잠재의식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신기한 작용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앞둔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는 당신이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낼지 알지 못하지만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 말을 들은 부하 직원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열성을 다해서 프로젝트에 임할 것입니다. 그의 잠재의식은 이미 다음과 같은 지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당신은 분명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것이다. 나는 무엇을 안다처럼 나는 무엇을 알지 못한다도
일종의 추측입니다. 추측에 부정어를 붙이면 때로는 당사자의 의식이 더욱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채로 최면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마디에 마법 같은 효과. 두 번째 최면 방법인 인과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전에 실험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진행된 실험인데요. 당시에는 복사기가 굉장히 귀해서 지금처럼 부서마다 복사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용 복사기가 있는 로비에 가서 길게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에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앨런 랭어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새치기를 할 방법이 혹시 있을까? 이에 그는 문서를 들고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먼저 복사를 해도 될까요? 이런 부탁은 당연히 많은 사람에게 거절을 당했죠. 이에 앨런 랭어는 말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말해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저한테 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선생님, 혹시 제가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복통이 느껴지는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앨런 랭어는 왜냐하면을 붙여서 먼저 복사를 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고 얼마나 허무맹랑하건 간에 대부분은 양보를 해주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앨런 랭어의 새치기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그는 도움을 요청할 때 이유를 대기만 하면 성공 확률이 눈에 띄게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이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실험 결과 선생님, 혹시 제가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라는 말에는 60%만이 응했고 선생님, 혹시 제가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좀 급하거든요. 라는 말에는 93%가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이유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유가 있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근거 없고 황당한 이유일지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언덕을 이용해서 나귀에서 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귀의 높은 등에서 그냥 내리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스듬한 언덕을 이용해서 나귀의 등에서 내린다는 말인데요. 이처럼 상대방에게 이유라는 하나의 계단을 주어서 상대가 그 이유를 딛고 부탁을 들어주게끔 하면 됩니다. X로 인해서 Y가 생긴 상황에서 X를 받아들인 상대는 자동으로 Y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유 하나를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이 우리의 진술 혹은 부탁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이 논리가 바로 인과이고 우리가 배울 두 번째 최면어법입니다. 너는 분명히 잘 될 거야. 우리가 자녀 혹은 부하 직원에게 이런 긍정적인 격려를 했을 때 상대방의 뇌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진짜 잘 될 수 있을까? 왜 무슨 근거로? 이때 말을 살짝 바꿔서 격려를 해봅시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니 너는 분명히 잘 될 거야. 상대방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면 그의 의식은 경계를 풀고 우리의 말은 바로 그의 잠재 의식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에 최면 언어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분명히 공부를 잘할 거야. 왜냐하면 너는 성실하니까. 너는 반드시 이 언어의 기술을 터득했을 거야. 왜냐면 너는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너는 미래에 분명히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왜냐하면 너는 정말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이러한 인과 논리 속에서 이유가 진짜라면
결과 또한 잠재의식에 의해서 진짜라고 판단합니다. 상대방에게 이유를 주면 그는 더욱 쉽게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그 둘의 논리 관계가 잘 성립되지 않을지라도 말이죠. 이 인과법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도와주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작정 그들을 칭찬한다면 그들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가지 이유를 찾아내어서 칭찬에 덧붙인다면 그는 기분 좋게 받아들일 겁니다. 당신이 오늘 입은 옷을 보아하니 당신은 매우 품이 있는 사람이군요. 이런 일도 편안하게 완수해내는 것을 보니 당신은 큰 잠재력을 가진 사람임이 분명해요. 인과관계를 가진 이러한 최면 언어들은 분명히 많은 사람의 인생에 특별한 말들로 전해져서 엄청난 결과를 몰고 올 것입니다. 친밀감을 높이는 텅 빈 단어 기법. 최면은 하나의 상위 분류 범위가 비교적 넓은 틀을 세우고 공백을 남겨서 당사자가 그 공백을 메꾸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텅 빈 단어는 딱 보기에도 아주 좋은 공백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을 하나의 속이 텅 빈 명사로 만든 뒤에 당사자가 자유롭게 이 텅 빈 틀을 자신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채우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최면 치료사가 자주 쓰는 말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느낌에 집중하세요. 그는 어떤 느낌이라고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느낌인지, 안락한 느낌인지, 설레는 느낌인지, 행복한 느낌인지, 그건 최면을 받는 당사자의 몫이 되는 것이죠. 이런 느낌을 유지하고 그 속에 빠져들어서 자신만의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텅 빈 단어법의 목적입니다. 느낌이란 본래 하나의 과정이고 느끼다라는 하나의 동사에서 나온 파생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사화가 된 이후에는 하나의 틀로 변하는데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의 느낌을 그 속에 채우려고 합니다. 최면 치료사가 자주 쓰는 텅 빈 단어들은 소통, 느낌, 허용과 같은 단어들입니다. 상대를 어떠한 특정 상태로 이끌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말해보세요. 저는 여러분 사이에 좋은 소통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그 느낌을 간직하세요. 나는 당신의 느낌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좋은 견해를 갖고 계시는군요. 우리는 반드시 좋은 협력을 이룰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과 거리를 좁히고 친밀감을 높이고 싶다면 텅 빈 단어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상대의 하얗게 빈 공백에 소통과 느낌, 이해와 같은 공감의 단어를 넣어준다면 상대는 어느새 빗장을 풀고 그 비어있는 공간에 당신과 가까워질 친화력의 다리를 차곡차곡 쌓고 있을 것입니다. 항상 모든을 비틀어서 긍정적으로 사용하기.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장님 5명이서 코끼리를 만진 뒤에 각자 다른 모습으로 말하고는 서로 자신의 말이 옳다고 우겼는데요. 도대체 누가 옳은 걸까요? 사실 그들은 모두 코끼리의 일부분만 만지고 이것을 전체로 여겼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인지한 것은 코끼리의 실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사람들이 사건의 일부로 전체를 판단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과 귀가 밝은 사람이라도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고정관념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어느 한 부류의 사람 혹은 사물에 대해서 고정적이거나 대략적인 또는 두루뭉술한 관점을 가지고는 합니다. 어떤 사람 또는 사건이 이런 관점에 닿으면 사람의 뇌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탐색하지 않으며
곧장 이미 형성된 관점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일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해 버립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억측은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고 완전한 인식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물을 전면적으로 인식하는 각도에서 보았을 때 일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지만 이런 부정적인 결과도 살짝 각도를 비틀어 본다면 긍정적이고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면 당사자가 행한 긍정적인 일 중에서 간단하고 단순한 일을 골라서 일반화해 봅시다. 당사자는 자신이 했던 긍정적인 행위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 간단한 사건에서 시작해서 점차 좋은 습관을 기르고 결국에는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기말고사에서 등수를 올렸다면 우리는 아이를 이렇게 칭찬할 수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훌륭하니? 기념일에 남편이 선물을 해주었다면 이렇게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걸 항상 잊지 않는군요. 일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최면어법 중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는 한결같이, 늘, 항상, 모든, 없다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한결같이 공부를 좋아하는구나. 배우기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은 점점 발전할 것이 분명하다. 희망은 항상 존재한다. 잠재력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낙관주의자는 작고 아름다운 일로 전체를 판단하는 반면 비관주의자는 이와 반대로 작고 나쁜 일로 전체를 판단해 버립니다. 부분으로 전체 판단하기 기술을 사용할 때 낙관주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만일 비관주의자와 같은 판단을 마주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언어의 방식으로 역최면을 걸어야 합니다. 상대를 움직이는 아마도와 마땅히. 인간의 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공백을 메꾸려 하고 미지에서 확실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둘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직접 명령을 내린다면 상대방의 의식은 곧바로 경보를 울리며 방어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명령이 그의 잠재의식 속으로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지시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최면술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이 말은 최면 중에 자주 쓰는 말인데요. 몇몇 어설픈 최면술사들은 눈을 감아주세요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 둘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차이는 의외로 매우 큽니다. 눈을 감아주세요라고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을 때 당사자의 의식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내가 왜 눈을 감아야 하지? 갑자기 눈을 감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즉, 이러한 반응은 의식의 방어 기능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면 당신이 원하신다면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선택의 공간을 주어서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느끼게 해주며 자연스럽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의 결정이므로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 두 마디의 말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이죠. 2003년 칼스버그 맥주는
새로운 광고 카피를 내놓았습니다. 칼스버그, 아마도 세계 최고의 맥주. 만약에 칼스버그가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맥주라고 단정했다면 분명히 많은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라는 세 글자를 넣음으로써 아무도 칼스버그를 공격할 수 없게 되었고, 동시에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칼스버그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맥주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아마도 세계 최고일 것. 이 두 가지 문장 안에 어떠한 요소가 능력을 발휘한 것일까요? 앞서 예설은 자신이 원하는 가설을 문장 속에 넣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표현들 또한 마찬가지로 가능성 혹은 필소성의 규칙을 문장 속에 숨겨서 상대방이 반항하고 부정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한 가지의 최면어법, 가능성과 필수성입니다. 가능성과 필수성이라는 최면어법에 쓰이는 용어로는 무엇 할 수 있다, 무엇 할 수 없다, 해야 한다, 마땅히, 분명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더욱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 오늘의 결정에 감사할 것입니다. 당신은 마땅히 자신을 잘 대해줘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암암리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자신은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그의 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것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는 결국 소통으로 이루어집니다. 최면 기술을 어느 정도 알게 된다면 한편으로는 우리의 불안 지수를 낮추어서 마음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과의 소통이 더 원활해지고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타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내면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해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몇 가지의 언어 기술을 터득한다면 아마도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책의 저자인 황시투안 작가님은요,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언어 모델을 개발하신 분입니다. 이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20세기에 개발된 실용심리학의 한 분야라고 하는데요. 인간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그 기법을 종합해 놓은 지식체계의 명칭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좀 어렵죠. 더 쉽게 표현을 해본다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효율적인 소통 기법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언어의 기술들은 우리가 실생활에 그때그때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이 되어 주어서 더 유익한 책으로 저는 느꼈는데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언어 모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대화 당사자는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이 말하는 방식에 숨어있는 맹점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자기도 모르게 있었던 제한적인 신념을 깨뜨리고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변화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한 걸음을 더 내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질 자체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와 의사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요즘에 큰 문제에 빠졌어요. 그러면 의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당신이 만난 그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점이 핵심인지 혹시 확인이 되시나요? 이 대화에서의 핵심은 단어를 바꾼 겁니다. 즉, 의사는 환자가 말한 문제라는 단어를 상황이라는 단어로 바꾸었죠.
이 단어를 바꾸기만 했을 뿐인데 이 한 가지의 변화로 결국은 대화의 흐름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이라는 단어를 도전으로, 또 어렵다라는 단어를 쉽지 않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꾸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작은 단어의 변화를 통해서, 아주 작은 말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좋은 에너지가 가득하게 될 거고 자연스럽게 좋은 인맥들이 우리 곁에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보다 더 풍요롭고 또 충만한 인생을 꿈꾸신다면 이 대화의 기법에 결국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과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교감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질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걸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그 소통의 매개체가 되는 이 대화력, 말의 기법, 대화력, 이것을 우리가 키울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도 꼭 명심하시고 저도 명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라디오는 여기에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다음 라디오로 또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두 편안하고 달콤한 밤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잘 자요. 안녕.